이 시간에는 그 SM 전략을 물류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SM 전략을 통해서 어떤 물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전략과 SM 전략과의 관계들도 알아볼 거고요. 왜 기업에서 특히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기업에서 왜 SM 전략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서 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기업의 전략은 기업은 결과적으로 전략을 통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급등하는 거죠. 또는 마켓셔를 늘리는 거고요. 그래서 전략의 핵심 요소들은 음, 이런 것들이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대상이에요. 의사결정이 핵심인 거죠. 의사결정. 그 다음 어떤 추진 사업의 결정. 그 다음 시장 범위. 그 다음에 어떤 성장. 그 다음에 주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의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계획들을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여기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래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도 만들고 시나리오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전략 계획 과정을 보면 여기 나오네요. 기업이 달성해야 될 비전, 그 다음에 목표, 이걸 먼저 선택을 해요. 이게 전체적인 기업의 전략을 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비전이나 목표를 활성하고, 그 다음에 기업 내부의 조직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기업 내부에 또는 뭐 여기서 우리 공급과 관련되는 거니까 공급 체인에서의 어떤 특징들, 뭐 다양한 분석 방법도 쓰죠. 막 그 스왑 분석도 쓰고 뭐 포피 분석도 쓰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써요. 많이 쓴 게 스왑 분석이죠. 강점이나 약점, 그 다음에 기회와 또 한계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평가거잖아요. 평가 분석하는 거죠. 분석을 통한 뭐가 나오죠? 방안이 나오잖아요. 방안 또는 대안.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수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이 실현 가능한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방법만 나온다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용 가능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 가능한 자원이 있냐. 그럼 실현 가능성이 타진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비전이나 목적에 합당하는, 기업 환경에 잘 맞는 전략이 선택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업의 전략 선택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전략 수립 계획은 이게 전략하고 전술하고 좀 다르죠. 스트라티지랑 태틱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스트라티지하고 태틱이 좀 다른데, 이 전략이라는 건 좀 장기예요. 이게 사실 전략이란 말이랑 전술이란 말이 군사적 용어잖아요. 그래서 스트라티지라는 것과 태틱이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기간으로 나누는 게 좀 쉬울 거예요. 전략은 큰 거예요, 큰 거. 그래서 장기 계획, 큰 틀이죠, 큰 틀. 그 다음에 전술은 단기예요, 단기. 그래서 전술은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술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전략은 되게 큰 의미를 가져요. 뭐 매출액을 뭐 30% 향상하겠다 라고 하면 그 매출액 30%를 향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술을 쓰게 되죠. 그죠? 뭐 특정 고객을 마케팅에서 뭐 고객을 세분화한다든지, 그 다음 마켓을 나눈다든지, 그 다음에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과 전술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계획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운영 계획들이, 실행 계획들이 구성이 돼요. 이게 전략 수립 단계예요. 그래서 전략,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물류론이라서 크게 뭐 관심 안 가져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경영 관련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잡는 게 전략이라면, 전술이라는 거는 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쓰는 단기적인 어떤 계획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수립 기법들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먼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의 특성들을 먼저 잘 파악하고 자기가 가지고 역량들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기업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시장의 마켓쉐어 같은 거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먼저 하는 거죠. 각 기업 내부 기관, 각 부서들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기능적 연계라든지 구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물류에서도 마찬가지죠. 물류에서 어떤 전략을 짠다는 거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장기적인 전략을 짜면 그 장기적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물류에서 어떤 전술들을 짜게 될 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의 물류의 기능적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연계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걸 파악하고 물류 전략을 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리자가 CEO가 환경 변화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 쓰는 거죠. 기업 환경 분석들. 우리 컨설팅 하면 자주 받는 거잖아요. 기업 환경 수합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경제적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분석들을 하죠. 그 다음에 포캐스팅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요즘은 시나리오 분석도 많이 해요. 시나리오 분석도 많이 하고 시나리오 분석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분석을 통해서 어, 다른 경쟁 업체들과 벤치마킹도 해줘. 우리가 이렇게 바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 전략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을 계획하는 단계, 전술을 계획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계획하는 단계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전략을 계획하는 거는 일단 물류니까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생산하는 위치도, 왜냐하면 우리가 원재료를 받아오거나 반제품을 만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하는 위치도 중요하고 그 물류센터의 위치,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운영 능력, 자동화 수준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송 수단,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물류 부분을 아웃소싱 할 거냐, 그 다음 어느 정도의 재고를 유지할 거냐, 그 다음에 유통 채널이 얼마나 다양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전략 계획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술은 만약에 우리 운송이라고 얘기하면 운송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죠? 운송 수송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데 전술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수송 차량의 크기. 우리가 차를 선택했다고 하면 운송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차를 선택할 거냐, 철도를 선택할 거냐, 항공을 선택할 거냐, 또는 항만을 선택할 거냐, 배를 선택할 거냐, 여러 가지들이 전략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전략에서 만약에 자동차를 선택했다 합시다. 그럼 전술 부분 어떻게 돼요? 어떤 자동차를 쓸 거냐는 거죠. 어떤 자동차를 쓸 거냐는 핵심이 뭐죠? 자동차의 크기, 몇 대를 쓸 거냐,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배송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우리 집 차량이라고 하듯이 영업용 차량을 쓸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고용할 거냐, 이런 거죠. 물류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물류센터를 우리가 선택했다 하면 공간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하역할 거냐, 기계적으로 할 거냐, 사람이 할 거냐, 리프트를 얼만큼 쓸 거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전략 계획과 전술 계획들이 만들어진 거, 물류에서도. 그 다음 운영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물류센터가 예를 들어 있는데 물류센터에서 화물 인수하고 건품하고 주문 피킹하는 작업들, 그 다음에 재고 보충하고 반품 관리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문서 처리라든지 정보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운영 계획인 거죠. 그래서 전략을 계획하고 전술을 계획하고 운영 계획을 만드는 것들이 바로 물류 전략이죠. 이건 기업의 전략을 만드는 것과 동일해요. 단지 그 대상이 물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류 전략 계획 수립 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어, 여기서 앞에서도 우리 살펴본 것처럼 공급 사슬과의 연관성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음, 우리 공급 사슬이 가지는 장점이 뭐라 그랬죠? 전체적 효율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게 되면 각각에서 발생되는 어떤 채찍 효과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죠? 그런 비용의 문제들이 발생되니 서플라이 체인으로 묶은 다음에 전체적인 효용을 증대시키자, 이익을 증대시키자, 또는 비용을 줄이자 하는 게 핵심이었죠. 그럼 그런 관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우냐는 거죠. 그래서
공급 사슬들 사이에 각각의 기업들과 어떤 관계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기업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전략에서도 뭐라 그랬죠? 기업 환경 분석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물류 환경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류 환경을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공급 사슬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전략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전술을 계획하고, 어떤 방식 운영할 거냐.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그래서 물류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이 공급 사슬들의 어떤 관계들, 그죠? 협력 관계라든지 신뢰 관계, 그 다음에 뭐 정보의 이동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까지 통합해야 되느냐, 완제품으로까지 소비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반제품 상태로 갈 거냐, 어떤 공급 사슬을 어떻게 통합을, 결국은 뭐냐면 이 SCM, SM이 SM에서 그죠? 공급 사슬에서 기업의 또는 물류라고 합시다. 물류 전략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전략을 계획할 것이냐가 요 물류 전략 계획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고려 사항들이 보면 여기 몇 가지 대표적인 예들이 있어요. 기준들을 마련해 놨는데 첫 번째가 고객 서비스 수준이에요. 고려 사항들. 그래서 어떤 품목을 어떤 방식으로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 수준으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과 배송 경로, 이게 두 번째 고려 사항이에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되게 간단하죠, 우리 보시는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계약할 거냐, 단기 그냥 한두 번 하고 말 거냐, 아니면 장기 계약을 할 거냐, 배송 경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시설 입지 되게 중요하죠, 물류에서는. 그래서 완제품을 굽고만 반제품을 굽고만 중간에 조립을 해야 되는 거냐 등등등. 그 다음에 물류시설이 뭐 자동화되어 있어야 되냐 등등등. 거점이 인프라가 좋으냐 나쁘냐, 거점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거점의 규모나 거점의 위치 이런 것들 다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 관리. 재고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얼만큼의 재고들을 유지할 거냐 하는 거죠. 그 다음 운송 관리. 어떤 운송수단을 쓸 거냐, 얼마만큼 많이 쓸 거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정보관리. 그죠? 이 SM에 가능한 게 핵심이 정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SCM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의 구축,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예측까지. 이런 것들도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물류 조직까지.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물류 비용이 최소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물류 전략을 세울 때 핵심이 되는 주요 개념이죠. 그 다음에 공급 사슬 전략에서 우리 조금 더 세부적으로 돌아서 공급 사슬 전략이 있다 그랬죠. 공급 사슬이 좀 효율성이 높으니까 리드 타임 차별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인데, 공급 사슬 전략의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예요. 리드 타임이죠. 리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품이 인도되는 때까지 걸리는 거. 주문부터 인도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고 해요. 우리 리더 하면은 그 앞에 우리 리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리드라는 단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리드라는 거 연결이에요, 연결. 그래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까지 인도되는 게 리드 타임이죠. 리드 타임을 차별한다는 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 리드 타임을 줄이는 방식 중 하나가 생산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재고 판매는 판매를 예상해서 미리 생산한 완제품을 재고를 기반한 그게 중요한 체제인데 이 재고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재고를 쌓아 놓고 이 재고를 판매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문 생산 방식이에요. 주문을 하면 그때 생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조립 생산은 이 반제품 만들어 놓는 거죠, 반제품. 그래서 주문을 하든 안 하든 반제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주문 오면 바로 최종 조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립 맞춤 생산이는데, 이거는 우리 자동차 같은 게 대표적인 옵션 넣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우리 CTO라 그래, CTO 그래. 그 자동차도 그렇고, 애플 컴퓨터 사면 이런 거 있죠. CTO 컴퓨터 들어봤잖아요. 애플 컴퓨터 사면. 맥북 사면은 CTO 제품도 있어요. 원하는 대로 사양을 맞춰주죠. 왜냐면 맥북은 그 뜯어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생산할 때 맞춰서 하는 거죠. 반제품 상태로 만들어 놓고 배워본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맞춤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리드 타임 어떻게 줄일 거냐? 그러니까 생산 방식이 재고 판매가 리드 타임을 줄이는 건지, 아니면 주문 생산하는 게 리드 타임을 줄이는 건지, 아니면 조립 생산하는 게 리드 타임을 줄이는 건지, 이건 물건들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상품들마다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생산 과잉이라든지 과잉 제고, 보관기, 운송기, 남교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림 방식, 그 다음에 에자일 방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또 좋을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것보다는 제품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차별화 전략이라는 거는 되게 간단하죠. 뭐를 주는 거예요? 리드 타임을 줄이는 거, 최소화하는 거. 그것이 바로 공급 사슬 전략의 핵심인 거죠. 리드 타임 긴 거 별로 좋지 않죠. 우리가 주문했는데 주문한 것들이 우리한테 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측 가능성이죠. 예측 가능한가? 수요에 대해서 만약 예측 가능하다면 리드 타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떤 방식을 하든 간에 우리의 제품에 따라서 생산 방식이 다르겠지만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수요에 대한 예측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급 사슬 전략 중에서 재무적 전략도 있어요. 재무 성과 전략도 있는데, 재무라는 거는 회계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ROA나 ROI 등 어떤 재무적 성과를 좀 높여 보이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보면 재고로 쌓아두기보다는 회전을 하면 재무적으로 좀 좋아요. 그러니까 쌓아두면 뭐 자산이 쌓이긴 하는데 이게 별로 좋은 자산은 아니거든요. 재고 자산이 쌓이는 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재고 자산이 쌓인다는 거는 비용을, 재고 비용, 그 창고 비용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럴 바에는 빨리 재고가 빨리 회전되는 게 좋죠. 빨리 빠지고 빨리 들어오고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지트, 저스트 인 타임. 저스트 인 타임 뭐죠? 그 시간에 바로 막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받으면 바로 만드는 거라든지, 벤더 매니지드 인벤토리라든지,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리플레이스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재고로 활용하는 방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설비 자산 활용 전략도 있죠. 그래서 설비 자산이 뭐 공장이라든지 창고, 그 다음 물류센터 장비, 여기서는 창고나 물류센터가 핵심이 되겠죠. 물류에서는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 당연히 운영 비용이 들어요. 재무적으로 비용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거냐? 또는 아웃소싱 요즘 많이 쓰는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좀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무적인 전략을 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글로벌 영업이, 그러니까 무역이 확대된다는 얘기죠.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무역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물류가 좀 영업이 그 무역량이 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영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신흥시장이 개발되기도 하고, 예전에 좋은 시장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는 더 추가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물류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물류에서 뭐 포장도 마찬가지고요, 운송 방법도 마찬가지고 친환경적이어야 되죠. 그죠? 뭐 요즘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빨대, 우리 플라스틱 빨대 많이 쓰는데 플라스틱 빨대 요즘 안 쓰잖아요. 종이 빨대 쓰는데, 그런
그 빨대 문제가 심각하다잖아요. 그 플라스틱이 잘 썩지 않아서 뭐 생물들이 먹거나 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포장재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이게 환경에 영향이 없는지 이런 문제들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교역량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송이죠, 수송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송들이 더 효율적이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지금까지 늘 했던 얘기와 똑같은데 소비자가 중심이에요. 소비자가 환경이나 문화적이나 또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소비자가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물건을 다른 형태의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우리가 자동차를 한국 사람들한테 파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도 팔고 유럽에서도 팔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에서도 팔고 아프리카에서도 자동차를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소비자들마다 소비자가 조금씩 성향이 다르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뭐 고객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발전이 또 추가적으로 더 생긴다는 거죠. 물류 기술도 발달돼요. 인터넷 발달로 정보 교환이 쉽고요. 그 다음 데이터 분석 기술도 좋아져서 물류 예측 시스템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실시간으로도 관리가 돼요. 우리 그 인터넷 주문하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물류 시스템 자체가 많이 정보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물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물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전략들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되게 되면 물류를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하고 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술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물류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물류에 대한 어떤 변화 요인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마켓쉐어를 늘리거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 물류론을 배우는 주요 목적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물류의 전략이라는 게 기업의 전략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학을 배우고 물류를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증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